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이지은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태국의 귀신과 믿음이고요. 태국의 전통적 믿음, 특히 귀신에 대한 신앙, 그리고 일상생활과 대중문화에서 소비하는 믿음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세기 오늘날 우주를 오가고 AI가 길찾기부터 어려운 코딩까지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내는 지금 외계인도 아니고 웬 뜬금없는 귀신 타령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개봉한 태국 영화의 흥행 순위를 10위까지 집계한 것입니다. 6월부터 총 30편의 태국 영화가 개봉되었고요. 극장 개봉편만 편집한 거고 집계한 것이고 다른 OTT 제공 영화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총 30편 가운데 21편이 공포 장르였고 나머지는 코미디나 드라마였습니다. 무려 70%가량이 공포 영화 그리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귀신 영화라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지요. 다음은 두 편의 영화 포스터를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영화가 피막 프라카농이라는 영화고요. 2013년도 개봉한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었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편 영화는 사빠러라고 하고요. 번역하면은 장의사가 됩니다. 2023년도에 개봉한 영화이고요.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개봉을 하지 않았는데 각각 태국 역대 영화 흥행 순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두 영화 모두 태국 영화의 흥행 코드라고 불리는 코믹과 공포를 혼합한 장르이긴 하지만 공포 귀신 영화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사당이나 신전들이 큰 빌딩이나 백화점 앞에 또는 상점 앞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 앞에는 각종 음식과 음료가 놓여져 있고요. 향이 피워져 있고 색색의 꽃장식을 푸엉말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꽃장식이 놓여 있고 이렇게 춤을 추는 무희 인형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빨간색 음료, 초록색깔 음료, 이렇게 탄산수 들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태국어로는 산 프라폼 또는 산 짜우티 혹은 산 프라홈이라고 하고요. 각각 수호신, 땅의 주인인 지신, 그리고 브라흐만을 모시는 사당 또는 신전들입니다. 대도시 방콕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이제 거대한 형형색색의 천들이 거대한 나무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태국이 불교 국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태국인의 종교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2021년도에 집계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태국인의 약 92.5%가 불교, 이슬람교가 5.4%, 기독교가 1.1% 등입니다. 이거는 2023년 미국 국무부 자료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집계는 2021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도를 약 94% 정도라고 말하는데 그보다 살짝 줄어들긴 한 것 같습니다만 집계한 기관이나 지역에 따라서 92에서 94%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검색어를 조금 다르게 태국인의 믿음이라는 검색어를 넣어봤습니다. 그 결과 태국은 불교, 브라흐만교 또는 힌두교 그리고 귀신 신앙 이 세 가지 믿음이 서로 혼합되어서 태국인의 가치관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으십니까? 태국 사람들은 귀신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대체 태국인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일상에서는 이 믿음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태국의 믿음 체계를 정리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왜 태국에서는 끊임없이 공포, 귀신 이야기가 생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강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국의 전통적 믿음 체계, 불교, 브라만교 또는 힌두교, 그리고 귀신 신앙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불교의 다문화적 신앙 체계, 그리고 대중문화 속 스타 귀신과 그 의미,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태국인의 전통적 믿음 체계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태국의 주 종교인 불교가 불교 자체의 교리 외에 훨씬 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와 다른 종교와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보다 넓은 범위를 아울러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고민 끝에 믿음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국인의 전통적 믿음은 종교적 중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 브라흐만교 또는 힌두교, 그리고 귀신, 태국어로는 비라고 합니다. 이 비신앙이 모두 혼합되어서 공존하며 상호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불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의 불교는 모두 아시겠지만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테라바다 부디즘이라고도 하고요. 태국의 불교가 처음 소개된 때는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이 되고 불교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시기는 13세기경 수코타이 왕국 시기입니다. 1249년에서 1438년이 수코타이 왕국이 존재했던 시기고요. 이 시기에 스리랑카에서, 그리고 이 스리랑카는 상좌부 불교를 집대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태국인 승려들이 왕실의 후원으로 상좌부 불교를 공부하게 되었고 많은 사원을 건설하고 불교 문화가 융성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리타이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타이 왕은 수코타이 6대 왕으로서 간혹 5대 왕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태국 자료에 따르면 6대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코타이 6대 왕인 리타이 왕은 불교를 통치 도구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불교 사상서인 트라이품 프라로엉이라는 책을 저술한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트라이품 프라로엉은 태국 문학과 불교 사상사의 가장 중요한 고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불교 경전과 주석서를 바탕으로 우주의 구조, 천상계와 지옥, 인간 세계, 윤회, 업보, 카르마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이 저서는 일반 종교 서적이 아니라 당시 태국인의 세계관과 도덕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작품으로 지옥의 고통과 천상의 즐거움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트라이품 프라로엉은 태국인의 전통적 세계관과 윤회, 사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현대를 살아가는 태국인의 일상생활과 예술작품, 대중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옥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이 지옥에 살고 있는 악귀, 프렛이라는 것과 그리고 아수는 아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수는 공포 귀신 영화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소재거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힌두, 브라흐만교인데요. 여기서 잠시 브라흐만교와 힌두교의 차이를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같은 종류이긴 한데 브라흐만교가 힌두교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흐만교에 민간신앙, 철학사상 등이 포함이 되면서 힌두교로 발전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태국에 영향을 미쳤던 종교는 결정적으로 현재 힌두교가 아닌 브라흐만교, 그래서 브라흐만교를 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브라흐만교 또는 힌두교는 인도 상인들에 의해서 불교와 비슷한 시기에 태국에 전해졌고요. 불교만큼 강력하게 교세를 확장하지는 못했습니다. 태국 고대 왕국이 건설되면서 왕들에 의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신들의 이미지를 도입해서 전략적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브라흐만교는 또한 점성술과 같은 운명론이나 예술 분야 그리고 의례, 의식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브라흐만이나 가네샤 그리고 시바 같은 힌두 신상을 모시기도 하는데요. 이 창조의 신 브라흐만이나 지혜와 행운, 번영의 신으로 알려진 가네샤에 대한 신상이 주를 이루는 편입니다. 브라흐만 신상을 모시는 신전의 대표적인 예로 방콕 중심가에 화려한 쇼핑 거리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에라완 신전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고 실제 유명인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한 뒤에 명예, 돈, 취업 등등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많이 있을 정도로 매우 영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라완은 힌두교의 신 브라흐만이 타고 다니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코끼리 이름입니다. 신전의 중앙에 브라흐만 신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국인의 믿음에 따르면 이 브라흐만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신, 즉 운명을 결정하는 신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기적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향하고 있는 4개의 얼굴을 가진 브라흐만은 8개의 손, 그 위에 염주, 그리고 연꽃, 경전, 배다경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물이 든 사발을 나누어서 들고 있습니다. 염주는 자비를 뜻하고 연꽃은 아름다움을, 경전은 지혜를, 사발은 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재미삼아 제가 개인적인 경험 하나 이야기해 드리자면, 제가 태국에서 석사 공부를 할 때였는데요. 종합시험을 앞두고 이제 태국 친구들이 모두 에라완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하길래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따라서 장난처럼 이렇게 향도 피우고 헌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험 전날 밤에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급기야 응급실에 갔다가 결국 입원까지 하게 돼서 결국 시험을 치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잘못된 믿음이 또는 신 앞에서, 그렇게 영험하다는 신 앞에서 장난스럽게 행동을 했던 제가 결국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다음은 귀신 신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신은 태국말로 비, 귀신 신앙은 여기에 종교라는 의미의 사사나를 붙여서 사사나피라고 합니다. 귀신 신앙이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령 신앙, 애니미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며 하늘, 땅, 나무 등 모든 자연과 생물은 물론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 무생물에도 영혼이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태국인의 귀신 신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 기원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죽음과 관련된 의례에서 시작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브라흐만교, 힌두교, 불교와 융합이 되면서 태국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선사시대에는 조상의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고요.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는 죽은 사람을 매장하면서 부장품을 함께 넣은 것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영혼을 숭배하고 조상신, 마을신, 자연신 등을 믿는 신앙으로 발전을 했고 불교를 수용한 이후에도 계속 존속해 왔습니다.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는 귀신신앙이 불교와 융합되었고 특히 업보와 윤회 사상이 찰떡궁합처럼 들어맞아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연신, 조상신 등 귀신에 대한 믿음이 불교의 세계관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귀신은 일단 선한 신과 악한 신, 다시 말해서 악령이 있습니다. 선한 신들, 여기 이렇게 예쁘게 생긴 웃고 있는 신 보시면은 조상신이 있고요. 마을신 또는 도시수호신, 그리고 자연의 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악령들, 악귀들을 보면은 비까 또는 비클라라고도 하고요. 비법, 비크라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좋은 신을 나열해 보자면 첫 번째 조상신이 있습니다.
조상의 영혼이 후손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크로머를 들 수 있겠습니다. 크로머는 남부의 대표적인 공연 예술인 노라 또는 마노라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이 크로머를 신격화해서 조상신 또는 따야이노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노라 외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루머 그다음에 따야이노라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 외할아버지 할머니인지 궁금한데 이거 다음에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국 남부에서는 예술과 기술을 전수한 선조를 신격화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시작은 신과 소통하기 위함이고요. 이러한 예술 작품을 창시한 인물을 존경하고 숭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조상신, 실제로 크루머 사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찍은 사진, 옛날에 찍은 사진, 그리고 현재 칼라판 노라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귀신 중에 마을 또는 도시 수호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마을을 유지하고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귀신인데 대표적으로 비뿌따 번역하면 할아버지 신이 되고요. 비스어무영 도시 수호신이 있습니다. 특히 이산 지역이란 태국의 동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 이산 지역에서는 이러한 수호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산 지역은 지역 전체의 약 70%가량이 산악이나 밀림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1년에 반은 가뭄, 1년에 반은 홍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마을 수호신으로부터 보호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부따는 이산 지역의 대표적인 귀신인데 지역의 조상 영혼이 마을을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사실 앞에 보셨던 조상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비부따는 선을 행한 마을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을 행한 마을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영화 랑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랑종에 등장하는 바얀신이 바로 이 비뿌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뿌따는 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쏙 빠진 것이죠. 다음에 비스어무엉은 란나 왕국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스어라는 말은 란나 언어로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란나는 태국 북부 지역, 현재의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등 지역에 해당하고요. 이곳에 자리했던 13세기에서 18세기까지 존재했던 고대 왕국입니다. 따라서 비스어는 란나어로 번역을 하자면 수호신이란 뜻이 되겠죠. 또 다른 의미로 비스어는 태국어로 나비라는 뜻이 있는데 나비는 브라흐만교와 불교가 전해지기 이전부터 동남아에 존재했던 고대 토착 귀신 또는 정령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불교 사상서인 트라이푼 프라로왕에는 비루 인천왕과 꿈판다라고 하는 하급신들이 등장하는데 이 하급신들이 이들을 나비 수행원으로 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죽어서 뿌레시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옥에 살고 있는 흉측한 외모의 괴물, 요괴, 악귀를 말합니다. 이 뿌렛은 사실 인간이었습니다. 생전에 끔찍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서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천년 만년 살면서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죽어서 뿌렛이 됩니다. 그리고 뿌렛이 되고 벌을 다 받은 다음에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도 여재가 아직 남아 있어서 무려 500생 동안 나비로 환생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란나에서는 전쟁 시에 이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행하였는데 좋은 재물을 바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 승리를 주고 소홀히 하면 불행과 파멸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자연의 신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영혼을 말하는데요.
산의 신, 숲의 신, 나무의 정령, 강과 물의 신 등을 말하고 태국의 신목, 다시 말하면 나무신이죠. 나무에 있는 신, 그리고 성목, 풀이에 보면 성스러운 나무. 이 나무들을 숭배하는 것의 기원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낭따키안 또는 낭마이라고 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낭마이는 특히 낭마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살던 나무가 가공이 되면 그 가공된 무언가로 옮겨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티크를 벌목해서 가공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면 그 테이블에 이 낭마이가 옮겨 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오싹해지시죠? 여기 보시는 사진은 따키안 나무이고요. 따키안 나무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오색 천을 감싸 놓고 그 앞에 낭따키안으로 보이는 인형 같은 것을 제작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나쁜 신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신은 즉 악령, 악귀를 말하는 것이죠. 나쁜 귀신이란 또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비까 또는 비끌라라고도 하고요. 비법, 비끄라스 등이 대표적이고요. 이 귀신들은 질병이나 불행의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비가와 비법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살고 날짐승의 내장 등을 날 것으로 먹거나 빙의한 사람의 내장을 갉아먹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비가는 북부 지방에서 그리고 비법은 이산 지방에서 유래한 귀신입니다. 비가라는 귀신은 원래 그 리깨라고요. 태국의 춤과 노래를 곁들인 뮤지컬 같은 전통 연극 공연입니다. 중국의 경극과 굉장히 비슷한 것인데 이 리깨 배우들이나 음악가들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비가 프라낭이라고도 불리는 이 귀신은 작은 원숭이나 긴팔 원숭이를 닮았는데 보통 주인의 어깨 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원래 피가는 나쁘기만 한 귀신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인 이 배우가 아무리 못생기고 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밤이 되면 비가가 얼굴을 핥아준다고 해요. 그러면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이 매력을 발산하게 되고 아름다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를 기르는 것이 태국 북부 지역의 공연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 됐고 점차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여러 종류의 피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게 되니까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인 마냥 의시되고 거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피가를 소홀히 대하거나 아예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난 피가가 주인을 반신 반요,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요괴로 변모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 마을 사람들에게 빙의를 해서 간, 신장, 내장 등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법과 비크라스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불교의 다문화적 신앙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불교는 브라흐만과 귀신 신앙을 불교의 세계관으로 흡수 통합하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트 2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쯤에서 불교의 근본 사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요. 업 또는 업보죠. 태국어로는 깜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카르마라고 합니다. 윤회 사상이 또 있죠. 사라왓이라고 하고 흔히 삼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상이 있고요. 태국어로는 사완과 나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과응보, 탐디 다이디 탐 추어다이 추어라고 하는데 선을 행하면 좋은 보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사실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태국 문화 속 귀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이제 집필을 한 것인데요.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국인은 불교를 믿지만 실제 생활은 귀신 신앙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국의 불교는 브라흐만교와 귀신 신앙을 흡수 통합해서 실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태국 불교 속에 이러한 신앙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소비되고 있는지 그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허리가 굽은 할머니께서 이제 탁밭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새벽이 되면은 이제 스님들이 마을에 내려와서 저렇게 보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시를 하고 있는 공양을 하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태국어로 탐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선을 행해야 나중에 이제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다음 생에 좋은 위치에서 태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윤회사상, 업보사상입니다. 먼저 귀신과 영혼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목, 즉 나무신 또는 성목, 즉 성스러운 나무에 대한 믿음의 실사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2020년 7월 16일 언론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인데요. 람빵주에 위치한 프라제디 사오랑 사원의 사진입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이 커다란 따키안 나무입니다. 이 따키안 나무는 2년 전 왕강, 그러니까 매남 왕에서 준설 작업 중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건져 올릴 때 옮기기 전에 일종의 의식이 거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 사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 파우더를 문질러서 행운의 숫자를 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권을 사곤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복권 당첨의 행운을 얻게 됐고요. 따키안 나무에 사는 낭따키안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나무 앞에 전통 의상 그리고 꽃, 거울, 빛, 낭따키아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시인인 거죠. 거울, 빛, 화장품 등등을 곡물로 바쳐서 나무 앞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그 덕분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낭이 참고로 이제 낭따키안의 이 낭은 여성 앞에 붙이는 호칭이고요. 따라서 이 낭따키안은 따키안 나무 여자 정령이 되겠습니다. 파우더를 문질러서 행운의 숫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방식을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한 방식은 잘 모르겠고요. 파우더를 묻혀서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거기서 숫자가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복권을 사면 그 복권이 작게는 뭐 몇백 바트에서 많이는 몇백만 바트까지 그렇게 당첨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사진은 논타부리 주에 위치한 프라삿 사원에 있는 거대한 따키안 나무의 사진입니다. 수령, 그러니까 이 나무의 나이가 1000년이 넘는 거대한 따키안 나무이고요. 한 농부가 땅을 일구다가 땅속에서 발견한 나무라고 합니다. 매달 1일과 16일이 행운의 날이라고 하고 이 날이 되면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행운을 빌기 위해서 역시 이제 복권 당첨이 주가 되겠죠. 복권 당첨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원에 모셔진 수호신, 토지신 또는 유명인물의 동상을 모시고 이제 신격화한 예인데요. 이 사진은 역시 논타부리 주에 있는 프라사 사원에 모셔진 아유타야의 24대 왕 프라짜오 프라사텅이라고 하는 왕의 신상입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또 공양을 하고 행운을 빌기도 합니다. 역시 행운이라는 것은 이제 복권이 주를 이루겠죠. 사실 태국에는 대승불교 사원도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주로 화인들이죠. 중국인 화교들이 찾는 불교 사원으로 이곳에는 이제 짜오퍼, 짜오메 같은 수호신이나
관음여신상, 관우신상 등 여러 신을 모시는 사당이 함께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토지신, 산, 짜오티산, 파폼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당들이고요. 다음은 불교에서 나타나는 귀신 신앙의 마지막 예입니다. 귀신 신앙인데요. 이 꾸만텅이라는 것과 락욤을 가지고 와봤는데 꾸만텅은 그 기원이 영혼이나 악마를 불러내는 영혼 숭배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꾸만텅은 어린 소년의 영혼을 말하고요. 소녀의 영혼은 홍프라이라고 불립니다. 흔히 알려진 꾸만텅의 이미지는 태국식 상투를 틀고 전통 의상인 쫑크라벤을 입은 남자아이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꾸만텅은 행운을 부르거나 주로 액마기용, 그러니까 애군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꾸만텅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처럼 보살피고 음식과 음료를 바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꾸만텅은 특히 아까 보셨던 빨간색 음료 있잖아요. 그 빨간색 음료를 특히 좋아한다는데 동남아에 가서 이제 보면은 빨간색 탄산 음료 같은 것들을 팔거든요. 그 빨간색 탄산 음료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꾸만텅은 특히 주인과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과 주인의 가족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 번창을 돕고 이게 꾸만텅의 가장 큰 특징인데 급박한 위험 상황에 경고를 미리 해주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꾸만텅은 태국 최초 로맨스 고전 문학인 군창 쿤펜 이 책은 아유타야 시대에 만들어진 책인데 문학 작품입니다. 이 문학 작품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꾸만텅은 주인공인 쿤펜과 낭부어클리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입니다. 쿤펜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던 아내를 죽이고 그 아내 뱃속에 있는 태아의 시신을 꺼내서 주술로 만들어낸 영혼인데요. 좀 끔찍하죠. 근데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수호신 같은 존재로 삼았습니다. 락욤은 태국의 영적 인형 중 하나로, 그러니까 꾸만텅과 거의 비슷한 용도인데 상투를 튼 어린아이 모습에 나무 조각상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주먹을 쥐고 권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인형들은 백단향 오일, 이제 태국어로는 남만짠이라고 하고요. 요즘 흔히 이제 샌달우드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샌달우드 향이 담긴 오일이 담긴 작은 병 하나에 같이 보관을 합니다. 불교 사원에서는 이러한 주술을 행하는 스님들이 계시고요. 이러한 스님들이 모든 사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부 사원에서는 이러한 주술을 행하는 스님들이 계시고 이 같은 영혼 부적을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제공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불교에서 발견되는 브라흐만 교의 모습들입니다. 태국의 불교 사원에는 브라흐만 신상이나 가네샤 신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논타브리주의 프라사 사원대에 마련된 가네샤 프라메터라니,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대지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프라메터라니가 있고요. 이 프라메터라니는 뒤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힌두 신상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른쪽 편 사진은 차청사오 주에 위치한 프롱아갓 사원에 있는 거대한 가네샤 신상입니다. 크기와 규모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관광객과 신자들이 찾는 아주 유명한 사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부엉수엉이라는 의식이 거행되기도 합니다. 이 부엉수엉은 브라흐만식 제사를 지내는 모습인데요. 불교 사원 내에서 스님들이 직접 집전을 하거나 브라흐만 사제들을 모셔서 함께 집전하는 모습 사진들입니다. 부엉수엉은 왕실내 의식이 거행될 때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예술계와 관련한 행사를 진행할 때 이 부엉수엉을 거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제작 전에 제작팀과 출연진들이 모두 모여서 브라흐만 사제를 모시고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한국에 이제 고사 지내는 것과 같은 의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가네샤는 창의력, 지혜, 지식을 준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힌두신 중에 하나이고요.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이제 집에 모시기도 하고 더 작게 만들어서 펜던트 목걸이 등으로 소지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엉수엉 역시 예술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흐만교와 힌두교적 영향의 마지막 예로 태국 불교 사원에서 볼 수 있는 메포솝이나 메터라니의 동상이나 벽화들입니다. 메포솝은 쌀의 여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농부들과 일반인들이 이 여신상을 찾아서 사업 번창과 안녕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수판부리주의 테플라이 사원에 위치한 거대 메포솝 여신상입니다. 높이가 6.8m, 너비가 4m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거대한 여신상이죠. 수판부리주는 태국 내에서 최대 쌀 생산지입니다. 쌀의 여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사원의 주지 스님이 이 거대한 여신상을 기획하고 건립했다라고 합니다. 태국의 옛말 중에 쌀을 남기지 마라, 메포솝이 슬퍼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대개 메포솝을 태국 전통 신앙에서 유래했다라고 믿지만 이 포솝이라는 이름이 부와 풍요의 신인 힌두 신화 속의 프라파이솝 또는 타오 웨수완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메터라니는 힌두 삼주신의 하나인 비슈누의 부인 부데비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지의 여신이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짜는 모습은 사원 벽화에서 종종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태국 상수도 공사 등의 대표 로고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른쪽 벽화는 논타부리주에 위치한 총포백 사원 내의 벽화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메터라니 벽화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보기 위해 이 사원을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태국 불교에서는 주술, 부적 같은 미신적 요소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신을 태국어로 이제 사야사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미신이라고 치부하면서 낮춰보기에는 실제 태국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단 미신적인 요소로 주술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법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얀, 그 다음에 부적, 그 다음에 뭐 흑마술 등이 있는데 앞에 주술, 얀, 부적은 이제 백마술이라고 불리고요. 이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상의 이유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흑마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원에서 사용할 경우에 퇴마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러한 흑마술을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흑마술을 사용해서 그 마귀가 씌인 그러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파괴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왕립연구소 사전에 따르면은 야는 천, 가죽, 나무, 금속 등에 그리거나 새긴 선, 숫자, 문자 또는 일정한 이미지의 격자나 집합체이고 마법의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는 주술이 반드시 함께 행해져야 하며 아무나 얀을 쓰거나 주술을 불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주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얀을 쓰는 건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태국에서는 얀을 문신으로 새겨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얀을 몸에 새겨 넣음으로써 그 사람이 가진 병이 치유가 되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군인이나 경찰 등 비교적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사람들이 이 얀을 문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얀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문양을 선택하게 되는데
얀을 새겨주는 사람이 허락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국 나컨바톰주에 있는 방프라라는 사원은 얀 문신을 포함해서 주술로 굉장히 유명한 사원입니다. 도가 높은 스님이 여기에 계시고요. 주술을 행해서 사람을 결정을 하고 얀을 새겨준다라고 합니다. 이 앞에 이 얀 문신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백 명씩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둘러보고 사람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너를 얀을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 뭐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술을 먼저 행하고요. 이 주술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 굉장히 뾰족한 바늘침으로 마취도 없이 문신을 새기기 시작하는데 주술이 걸기 때문에 문신을 하는 동안은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적류인데요. 얀은 문양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프라크르엉이나 따끄롯 같은 것은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영험한 물건을 말합니다. 프라크르엉은 불상이나 불교적 상징을 작게 본떠서 만든 태국의 전통 소형 불상 부적입니다. 주로 고승들의 기도를 통한 축원 과정을 거쳐서 제작이 되고요.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상과 유명한 고승 그리고 탑 모양 등이 주로 새겨져 있고 동그란 모양, 세모 모양, 네모 모양 등 다양한 모양으로 금, 은, 동, 청동, 합금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은 몇백 바트짜리부터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여기에도 진품과 가품이 존재하는데 정말 진짜 엄청나게 영험한 프라크르엉은 총알도 비껴간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방콕의 그 탐마삿 대학이라고 있어요. 탐마삿 대학 후문, 그 왕궁이 모여있는 그곳에 탐마삿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탐마삿 대학 후문 쪽에 타프라짠이라는 거리에서 거리에 가보면은 이러한 프라크르엉을 파는 가게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방콕을 방문하셔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 거리를 구경해 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는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들은 밑에 보시는 이 사진들은 프라크르엉인데 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라크르엉 탑5에 해당합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아마 1등, 2등, 3등, 4등, 5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끄롯 같은 경우는 고대에서 유래한 일종의 주술적 장신구입니다. 금, 은동, 합금 등의 얇은 금속판에다가 신성한 주문과 함께 얀 문양을 새긴 후에 동그랗게 말아서 얇은 원통 형태로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원래는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위험과 사고를 피하게 해주고 매력과 인덕을 높이며 재물운과 사업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태국인 친구들은 거의 프라크르엉은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미신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인데요. 일종의 흑마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야펫과 남만프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랑의 묘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야펫은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고 집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사랑 마법, 주술약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의 연애 주술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야펫이 그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 야펫은 주술이 담긴 약을 먹여서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뜻합니다. 야는 약이란 뜻이고요. 펫은 쌍둥이를 의미하니까 직역을 해보면 쌍둥이 약이 됩니다. 쌍둥이처럼 항상 옆에 붙어 있으라는 의미가 되겠죠.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 야펫을 먹은 사람은 그 상대를, 그러니까 이 먹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3일 안에 이 사람을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약을 먹고 나면 그러니까 밥을 짓고 그 밥이 다 되기 전에
사랑을 갈구한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전해집니다. 야펫을 만드는 재료는 다양하게 전해지지만 종합해 보건대 독말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말풀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혹시 이제 그 검색이 되면 독말풀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말풀 열매와 손바닥과 발바닥의 때, 그러니까 이 주문을 거는 의뢰를 한 사람의 손바닥과 발바닥의 때, 더럽죠.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상처를 내서 거기서 나온 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프라이라고 하는 물의 정령이 있습니다. 그 물의 정령에 뼈가루를 넣고 제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죠. 이 약을 먹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상대를 사랑하게 되고 죽어서도 영혼이 쫓아온다고 해서 태국 공포 영화에 가끔 소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야펫을 먹은 사람은 창백한 얼굴에 눈밑이 거뭇거뭇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멍 때리는 시간이 많다라고 합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풀려 있고 뭐 등등등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 주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굉장히 도가 높은 불교 스님께서 주문을 걸어 만든 성수를 마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남만프라이는 출산 중 사망한 여성 시신의 턱을 태워서 얻은 기름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끔찍하죠. 이 기름을 여성에게 뿌리면 그 여성이 남성과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남만프라이는 대개 자신을 싫어하는 여성 또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여성을 짝사랑하는 남성이나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남성이 신분 차이가 많이 나는 신분이 높은 여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이 약을 사용한다라고 전해집니다. 남만프라이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태국의 고전 문학인 군창쿤펜을 비롯해서 많은 고전 문학 작품에 등장을 하는데 사랑의 묘약 야사네 락이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거 역시 그 공포 영화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점성술입니다. 태국어로는 호라사시라고 하고요. 태국에는 점집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이 점 봐주는 사람을 머두라고 하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보는 의사, 봐주는 의사라는 뜻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탐마사 대학교 후문 쪽 타프라짠에는 이런 점집도 굉장히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불교 사원에서 스님들이 점성술을 이용해 신자들의 사주, 운세, 길이를 택할 때 그리고 액마기, 그러니까 그 아군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띠 간의 충돌 해소, 그러니까 궁합이 안 좋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다문화적 신앙체계에 대해 사원이 불교 상업주의의 중심이 되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교리보다 영험함, 기복, 주술을 더 믿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요. 불교 신자들은 어느 것이 불교적인 것인지 어느 것이 비불교적인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불교의 정화와 교리의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이미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분이 한 학기 강의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장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태국 사람들이 불교를 국교로 정하자는 요구를 많이 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불교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주장한다고 이제 막 흥분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 체계의 경계를 설정을 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자신들이 알고 믿고 의지했던 불교에 대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었죠. 이제는 이제 그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태국의 국교가 불교라고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태국은 국교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무교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끝으로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태국에는 점술이나 부적, 미신적 요소들, 주술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현상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신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미신을 상품화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이렇게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무떼루 또는 사이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인도네시아의 공포 영화, 이 영화는 1979년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태국 제목이 무떼루 쓱 사야사, 번역을 하면 무떼루, 미신의 공격,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이무는 스리몽콘 파닛, 번역을 하면 성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이 성물 비즈니스라는 신종 업종을 탄생시켰고요. 온라인상에서 크게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PC 모니터의 월페이퍼 같은 것들, 굉장히 뭐 영험한 사진들을 월페이퍼로 깔아놓는 거죠. 그리고 타로점 같은 걸 보고요. 행운의 숫자를 판매를 하고, 그리고 힌두신 관련 상품들, 그리고 온라인 탐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탐분은 선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액마기 제품들을 주술이 담긴 액마기 제품들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중문화에서 등장하는 귀신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바로 메낙 프라카농입니다. 귀신의 탄생 시기라고 해야 할까요? 최초 출몰 시기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 메낙 프라카농은 라마 3세 말에서 라마 4세 즈음으로 추정이 되고요. 약 1860년대 전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은 현재 방콕의 프라카농 지역 또는 이제 수쿠미 77번가라고 하죠. 그곳에 위치한 수로 마을입니다. 메낙에서 메는 엄마, 어머니라는 뜻이고요. 과거에는 결혼한 여성 앞에 붙이는 호칭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낙은 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프라카농은 지역명이고요. 그래서 다 붙여보면은 메낙 프라카농은 프라카농에 사는 낙이라는 그러니까 미시즈 낙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는 사진은 방콕 프라카농 지역에 위치한 마하붓 사원 내에 메낙 프라카농 사당의 모습입니다. 사당 내부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 사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사당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낙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메낙과 그의 남편인 퍼막입니다. 여기서 퍼는 아버지란 뜻이고요. 과거 결혼한 남성 앞에 붙이는 호칭, 그러니까 미스터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이 이 남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메낙 프라카농 이야기의 줄거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 방콕의 수로 마을 프라카농이죠. 아내인 낙과 남편인 막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함도 잠시였고요. 막이 임신한 아내인 낙을 홀로 두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제 당시 버마죠. 현재 미얀마, 그 버마와의 잦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막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사경을 헤매게 되고 그 돌아오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낙은
아이를 홀로 낳다가 아이와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막이 집으로 결국은 사경에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내 낙과 자신의 아이가 맞아주고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아내 낙과 자신의 아이를 돌보면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굉장히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막에게 네 아내는, 네 부인은 사람이 아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막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구를 멀리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을 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집에서 여전히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저녁이 돼서 아내가 이제 저녁 밥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인 막은 그 나무집 있잖아요. 태국식 그 나무집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밥을 2층에서 짓고 있던, 위층에서 짓고 있던 아내가 그 나무 사이로 라임을 떨어뜨려요. 마나우라고 하는 그 라임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주워서 올려다 주려고 하는 순간 위 그 사이 나무 사이에 기다란 아내의 손이 쓱 내려와서 라임을 짚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막이, 남편인 이 막이 그 길로 도망을 쳐서 마을 사원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을 피해서 도망친 것을 알게 된 이 낙은 막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불행의 시작이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 탓이라고 여겨서 아주 깊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낙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해치기 시작하고요. 고요했던 이 수로 마을 프라카농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낙의 악행이 극에 달한 어느 날 호련히 마을에 굉장히 고승 한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승은 단숨에 이 원혼 낙을 물리치고 니네 마을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니네 세상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이 속한 세계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움을 되찾게 된다. 뭐 이런 줄거리입니다. 메낙 프라카농이라는 이 이야기는 1933년도에 처음 영화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상영이 되었는데 이 상영이 되고 관객들이 메낙 귀신이 막 이렇게 날뛰고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고 혼비백산 놀라서 막 뛰쳐나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며칠 만에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시 1936년에 같은 제목의 영화가 제작되고 상영이 되었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많은 관객이 줄을 이어서 무려 4년 동안 연속으로 상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30여 편의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등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태국 귀신 영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명실상부 스타 귀신입니다. 태국의 수많은 귀신 가운데 유일하게 개별성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개별성이란 이야기의 배경, 사연, 서사 등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태국의 수많은 귀신들은 이러한 배경이나 사연이나 실제 왜 귀신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유일하게 이러한 왜 귀신이 되었는지, 왜 어떤 원한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메낙 프라카농 하나라는 것이죠. 귀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낙 프라카농의 실제 여부는 사실 말씀드린 줄거리는 실제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낙 프라카농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원에 실제 사당이 지어져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당을 찾아서 매낙에게 공물을 바치고 소원을 빌고 그리고 이 매낙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포스터들은 제가 다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그동안 영화로 만들어졌던 이 포스터들입니다. 매낙 프라카농을 영화로 했던 수많은 포스터들이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오른쪽 편 맨 밑에 있는 것이 피막 프라카농이라는 영화이고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낙낙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두 편의 영화가 있고 나머지 영화들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매낙 프라카농은 매낙은 가장 원한이 많고 따라서 가장 무서운 귀신으로 알려진 비따이 당클롬에 해당합니다. 비따이 당클롬은 아이를 임신한 채 사망한 여성 귀신을 의미하는데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의 끝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죽어버린 여성이야말로 그 원한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페미니즘적 그리고 민속학적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 매낙은 신격화돼서 여신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건대 매낙 사당이 지어진 때는 1950년대입니다. 정확하게 57년이고요. 이 당시의 총리가 피분 송크람이라는 총리였고 태국을 산업화로 이끌고 태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총리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혁명을 주도하는데 사실 이 피분 송크람 시기에는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도록, 다시 말해서 여성도 산업화 현장에서 일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권장을 했었고, 일하는 여성이 경제권과 사회 지위를 점차 회복하게 되면서 가정 내의 가장의 지위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가정의 붕괴를 우려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매낙 서사에서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그 낙낙이라는 1999년도 영화 속 장면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죠. 귀신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부각시킬 만한 요소가 됐을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따라서 매낙의 이상적인 아내와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신격화된 이 매낙이 가진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낙은 사랑을 이루어주고요. 임신을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해내지 못한 것을 더 가슴 아프게 느껴서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임신을 도와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군대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면제를 시켜주고 태국 사람들은 뽑기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뽑기를 잘하게 해주고 그리고 군인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굉장히 서사나 이 매낙의 이미지와는 전혀 무관한 복권 당첨에도 아주 영험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 마지막 거는 아마도 이제 사람들 관광객들을 끌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후에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낙 프라카농 영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편은 바로 1999년 논시 니미붓 감독의 낙낙과 2013년도 반쫑 감독의 피막 프라카농입니다. 피막 프라카농은 한국에서도 상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반쫑 감독은 또 이제 그 랑종의 감독이기도 하죠. 태국에서 최고의 흥행 감독이자
이 공포 영화 쪽에 굉장히 대가로 불리는 감독입니다. 낙낙은 피막 프라카농이 성공하기까지 역대 흥행 1위를 계속 유지하던 그런 기록을 가진 영화였고요. 영화가 상영되었던 1999년은 IMF였던 것을 감안을 하면 이 영화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던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성공뿐만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그런 영화이고요. 그리고 1860년대를 고증을 해서 매낙의 이미지를 당시 머리가 짧은 여성 스타일로 과감하게 묘사를 했었고, 그리고 감독과 작가 등등이 다 예술대 출신의 광고 감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감독들이 다 뭉쳐서 아름다운 영상미를 연출해 내었고, 그리고 공포스러움도 있었지만 공포보다는 이 매낙과 펌악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매낙 귀신 서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켰으며,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야기해드린 그 줄거리가 사실 이 낙낙을 통해서 고정화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낙낙 이전에는 매낙의 서사는 사실 왔다 갔다 굉장히 정해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낙낙을 통해서 그 줄거리가 이제 거의 매낙의 이야기다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피막 프라카농 같은 경우는요, 개봉 후 1년 뒤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개봉할 즈음인 2013년도에는 태국 전국이 엄청난 혼란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막 프라카농의 두 주인공은 혼혈 배우예요. 남성 배우도 혼혈 배우, 그리고 여성 배우도 혼혈 배우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귀신 이야기의 혼혈 배우라는 기가 막힌 캐스팅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남성 배우 같은 경우에는 마리오 마울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태국 배우이고요. 어떤 스타 파워도 있었겠지만 이 영화가 지금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영화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매낙 프라카농의 영향력 같은 것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되게 특이한 점은 매낙 서사의 주인공은 사실 매낙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남편인 막에게로 옮겨갑니다. 인간인 남편인 막과 여기에 원래 서사에는 없던 코믹 캐릭터를 가진 막의 친구, 남편 막의 친구인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과 막의 친구 4명이 매낙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게 됩니다. 결론은 더 반전이 있는데 귀신 매낙이 원래 인간 세상에서 쫓겨나서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신의 세상으로, 죽은 이의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존 서사입니다. 그리고 귀신 영화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보통 그렇게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펌악이 매낙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과 사람이 모두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배경을 생각해 보면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평화롭게 같이 잘 사는 그런 공존을 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흥미롭고 이 밖에도 흥미롭고 재밌는 뒷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귀신은 비법입니다. 앞에서 악령을 소개할 때 잠시 언급을 했었죠. 사람의 몸에 빙의를 해서 그 사람의 내장을 먹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바로 그 귀신입니다. 이산 지역에서 유래한 귀신이고요. 업보와 연결된 사람, 즉 선대의 죄를 포함해서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귀신이, 비법이 빙의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은 햄 외차건이라는 이 비법을 처음으로 소설로 쓴 사람이고요. 소재로 소설로 쓴 사람이고, 이 햄 외차건이 쓴 소설 비법의 표지입니다. 비법 역시 맨악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맨악 프라카농에 비하면 조금 그 수가 적긴 합니다만, 비법도 굉장히 공포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만 비법이라고 하는 번역을 하면 비법의 마을 또는 비법의 집인데, 반은 원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 마을, 동네를 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귀신 이야기, 귀신 소동이기 때문에 비법의 마을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비법의 마을로 번역을 했고요. 이 비법의 마을이라는 이 영화는 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시리즈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1989년 처음으로 1편이 제작이 돼서 2011년까지 총 14편의 시리즈물로 제작이 됐었고요. 앞에서 보셨던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비법은 물론 이미 존재를 했던 것이고요. 이 영화는 그 책을,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로 인해서 피법의 이미지가 나이든 여성, 할머니 또는 중년 여성 또는 과부로 이제 각인이 되게 됩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대부분 이제 시골과 도시, 현대와 전통, 청년과 노인 간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이제 그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비법, 할머니 내지는 중년 여성 내지는 과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이 포스터는 아시겠지만 랑종의 포스터고요. 태국어로는 사실 랑송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랑종의 포스터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 악령의 빙의된 주인공 밍이 등장하잖아요. 이 밍이 피법의 빙의가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업보에 의해서 선택이 됐다는 것. 여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나중에 한번 이게 이제 넷플릭스와 디즈니에도 다 올라 있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업보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것, 그리고 날 것을 먹고 짐승을 죽이거나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점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이 밍은 비법에 빙의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랑종을 보신 분들은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포스터고요. 옆에 보시는 것이 이제 태국에서 나왔던 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 귀신은 비그라스입니다. 그냥 그라스라고도 하고요, 비그라스라고도 하는데, 여성의 몸에만 이제 빙의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성의 몸에 빙의가 돼서 굉장히 이제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악귀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밤에 활동을 하고 날짐승의 내장을 먹고 신선한 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평범한 여성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는데, 밤이 되면 이제 몸에서 내장을 달고 머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장을 단 머리가 쓱 빠져나와서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죠. 내장에서는 저렇게 붉은 빛이 나오고요. 간혹 이제 초록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떠다니다가 해가 뜨기 전에 자신의 몸으로 들어가서 합체를 하게 되는 거죠. 빙의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입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이 그 침을 삼키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몸에만 빙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여성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후손이어야 합니다. 후손이나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피그라스는 앞에 두 귀신에 비하면은 제작된 편수가 좀 적긴 합니다. 그래도 꽤나 인기가 많은 귀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피그라스 같은 경우는 동남아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귀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주 과거서부터, 옛날서부터 70년대서부터 이 피그라스에 대한 영화가 탄생을 했고요. 두 번째 보이는 윗줄 두 번째 보이는 영화가 피그라스 영화 중에 고전 중에 하나이고 아주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조악하죠. 그 CG 같은 것들이. 그런데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다라고 하고 성공한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비그라스는 피가 묻은 날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변 같은 아주 더러운 것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먹다가 새벽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집 밖에 돌아가는 길에 어느 집에 밖에 흰색 빨래가 널려져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가서 더러워진 입을 닦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흰색 빨래에 뭔가 냄새가 나면서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은 피그라스 귀신이 왔다 갔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절대 흰색 옷을 밤에 밖에다가 널어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피그라스를 막기 위해서는 담벼락에다가 철망이나 뾰족한 가시나무 같은 것들을 설치해 두면 피그라스가 담을 넘어오다가 이제 내장을 밑에 달고 다니기 때문에 가시에 쓸려서 굉장히 아파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집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피그라스가 낮에는 굉장히 평범한 여성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피그라스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흰 빨래, 더러워진 그 흰 빨래를 삶으면 피그라스가 빙의된 사람이 굉장히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막 이렇게 위가 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더러워진 빨래를 세게 내리치면 피그라스의 입에 상처가 난다라고 합니다. 입과 혀에 상처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과 혀에 상처가 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면 바로 피그라스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 마녀 사냥 같은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그래서 이 귀신으로 몰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마을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따돌림 같은 것들이 존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같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밖에 태국의 공포 귀신 영화들 포스터들을 몇 개 골라봤습니다. 이 첫 번째 영화가 셔터라는 영화인데, 한국에서도 매니아층이 꽤나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이 영화 역시 그 랑종을 만든 반종 감독의 영화입니다. 반종 감독의 첫 번째 공포 영화이고요. 이 셔터는 피해자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남성들에게 성폭력을 당해서, 집단으로 성폭력을 당해서 학교 내에서 이제 폭력을 당하고 결국 자살을 하고 그 원한이 귀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진을 찍는 포스터에 있는 남성이
이 여성에게 유일하게 잘 대해준 남성인데 이 여성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이 남성은 이 여성을 자신의 여자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을 한 여성은 이 남성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남성을 떠나지 못하고 이 남성의 주변을 맴돌게 되는 거죠. 이 남성은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이 여성이, 죽은 여성의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남성이, 주인공이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피로감을 느끼다가 병원을 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원인을. 그런데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거의 몇십 킬로가 더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다가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게 되는데 그 사진 위에 그 여성이 자신 위에 목마를 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좀 쇼킹한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때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절대 밤에 사진 찍지 마라, 폐가에서 절대 사진 찍지 마라, 큰 나무를 향해서 사진 찍지 마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태국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했던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 보시는 포스터는요, 아트 오브 더 데빌이라고, 이게 1, 2, 3, 4까지 아마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악령이 씌인 저 여성은 물론 이제 악행도 악행이지만 이 여성은 이제 사실 캄보디아 여성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캄보디아에 대한 최근에도 이제 캄보디아와 어떤 분쟁 같은 것들이 발발을 했었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대한 태국인의 어떤 악의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나? 물론 이제 이 여성만을 이렇게 나쁘게 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로 캄보디아의 이 블랙 매직, 그러니까 흑마술이 태국 것보다 훨씬 더 세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슬래셔 무비라고 하는데 굉장히 피가 낭자하고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한국에서 아마 찾아보실 수 없긴 한데 해외 학자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간에 있는 그 영화도 태국 공포 영화, 귀신 영화 중에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피해자였던 여성이 귀신으로 아이를 낳다가 사망을 합니다. 아까 가장 원한이 깊은 무서운 귀신이라고 했죠. 가장 무서운 귀신이 되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코믹과 같이 혼합되어 있는 장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회 어두운 면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서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 남자아이가 앉아있는 저 영화는 귀신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 귀신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귀신 영화이지만 그리고 되게 공포스러운 영화이기도 하지만 어떤 성장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영화이고요. 그 옆에 거는 이제 페이시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에서 개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샴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국에서 개봉을 했었고 한국에서는 성공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제작 당시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반쪽 감독의 영화이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역시
뭔가 이제 분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다뤘던 영화로 기억을 합니다. 이 강의를 계속 이제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주 강의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강의를 맡아주실 신근혜 교수님이 이 영화에 배우로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신근혜 교수님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래줄에 포비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 반종 감독의 영화입니다. 4개의 옴니버스식 공포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청소년과 청년들 이야기와 같이 이제 결합해서 청년들이 가진 어떤 고민을 이제 공포화해서 만든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거는 이게 한국에서 아마 개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아마 찾아보실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이야기를, 귀신 이야기를 굉장히 예술적으로 풀어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줄거리는 굉장히 복잡 미묘해서 참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여기에 이제 그 자살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혼들이 등장을 하고요. 뭐 이것도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 옆에 거는 역시 흥행 굉장히 탑10 안에 드는 공포 영화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고요. 라다랜드라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어떤 가정의 붕괴를 공포로 만든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스풀 고스트라는 영화는 작년에 아마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만나보실 수 있었던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뭐 아주 공포스럽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공포라는, 귀신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사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잘 짚어낸, 특히 환경 문제라던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동성애 문제도 등장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회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영화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저 영화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장의사라는 사파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사실 독립영화로 제작이 됐었습니다. 동북부 지역, 그러니까 이산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굉장히 소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지금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한 영화이죠. 사실 그 등장인물들도 뭐 유명한 배우는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다 이제 이산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배우들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이산 지역의 사투리를 방언을 굉장히 심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 방콕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 영화를 상영할 때 사실 그 태국어로 자막이 달렸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이산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 그리고 장의사라는 제목처럼 장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귀신이 등장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무서운 귀신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코믹한 부분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한 성찰과 철학이 오히려 더 많이 담겨 있어서 태국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영화로 성공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이게 개봉이 되면 좋겠고, 최근에 이 영화가 2편이 제작이 돼서 개봉을 했습니다. 물론 1편만큼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긴 한데 기회가 되면 2편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 세 귀신은 모두 여자 귀신입니다. 태국에서의 귀신 영화는 대부분이 여자 귀신입니다. 태국의 오랜 전통의 귀신들이니만큼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받고 약한 위치에 있었던 여성이 죽은 뒤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복수를 하거나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제압되어서 죽은 이의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전까지 보여왔던 주된 서사였다면, 최근 태국 영화에서 보여지는 여자 귀신의 모습은 사실상 이전의 클리셰를 벗어났다라고 보여질 만큼 다른 서사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귀신을 소재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아주 이제 짧게 다룰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이들의 변화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대부분은 장르 특성상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 문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책은 불교적인 해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 최근 추세가 결말이 한결같진 않습니다. 불교승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한마디로 태국의 공포 영화는, 그리고 공포 영화 속 귀신은 점점 진화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다양성에 있어서는 전통 소재를 가지고 굉장한 다양성 확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변화하는 서사와 귀신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 귀신 영화 대부분이 업보와 인과응보를 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결말은, 대부분의 귀신 영화의 결말은 귀신을 처치하거나 퇴치하거나 처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귀신을 퇴치하면서 다시 안정감을 되찾는다의 목적보다는 모두가 다 귀신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도 역시 치유를 받는다라는 것이 결말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귀신 영화의 추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결말이 주를 이루는데요. 예로 그 메낙 프라카농 영화 가운데서 가장 흥행의 성공을 거둔 2013년도 영화 피막 프라카농의 경우, 귀신 메낙을 제압해서 산자의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함께 살기로 하면서 결말을 맺는다는 것이죠. 귀신의 모습은 시대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변화해 가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과 함께, 우리가 아니죠, 이제 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태국의 귀신과 함께하는 축제인 비따콘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따콘은 이산 지역의 러이라는 주에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초에 하는 축제입니다. 매년 이 축제가 열리고요. 얼마 전에 태국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비따콘이라는 거는 비땀콘, 다시 말해서 풀이를 해보면 사람을 따라다니는 귀신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이 축제는 베산타라 자타카,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죠. 자타카에서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 베산타라 왕자가 이제 석가모니잖아요. 전생의 석가모니.
그래서 자신의 자식을 손수 신에게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슬픔에 잠겨서 이제 자신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숲의 끝에서 나올 때 수많은 숲의 정령과 귀신들이 나와서 춤과 노래를 추면서 왕자를 위로하고 배웅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다코는 귀신 가면을 만들어서 쓰고요.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가두 행진을 하면서 이틀 3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는 축제입니다. 모두가 어울려서 마을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데 함께 어울려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단합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귀신과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서 아군을 물리치고 행복을 만들어내는데 그 의미를 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이죠. 이 가면들은 이 러이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만드는 그런 가면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 축제를 할 때의 모습들인데 굉장히 흐려서 제가 AI로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다지 선명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남자 귀신도 있고요. 여자 귀신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남자 귀신, 여자 귀신, 아이 귀신, 어른 귀신 다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뚜렷해지는 거죠. 이게 최근 비타콘 축제의 모습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태국 사람들은 귀신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나 귀신에 대한 믿음은 이제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국인의 믿음 체계는요, 어느 한 종교의 순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융화되고 이를 통해서 삶을 활력을 얻고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태국인의 특성을 표현할 때 흔히 우리는 똠얌꿍이라는 태국 음식을 예로 듭니다. 똠얌꿍을 예로 드는 이유는요, 이 한 그릇 안에 달고 시고 짜고 맵고 모든 맛이 다 들어 있으나 굉장히 조화로운 맛을 낸다라고 해서 똠얌꿍을 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똠얌꿍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똠얌꿍을 자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똠얌꿍 한 그릇씩 드시면서 귀신 이야기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귀신 이야기나 공포 영화가 태국이나 동남아에서도 흥행이 되는지요? 태국의 귀신 이야기에 비해서 한국의 귀신 이야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흥행이 장화홍련이라고 예전에 그 김지훈 감독 거였나요? 그 영화가 개봉이 됐었는데, 물론 이제 그 외에도 한국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흥행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포 영화 이론에 따르면은요, 공포라는 것은 집단이 가진 그런 공포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그 공포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는지 아닌지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화나 어떤 집단에서 그 공포를 같이 느끼지 못하면
이게 어느 경계를 넘어가면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한국 공포 영화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정도의 공포를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태국 영화를 보고 공포 영화를 제가 한 100편 가까이 봤는데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태국 공포 영화가.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태국의 귀신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속해 있는 그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흥행에 그렇게 성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현대 태국에서도 불교 내 미신을 믿나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현재 불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미신적 요소들이었고요.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귀신 이야기가 영화 문화 속에 자리 잡은 이유 중 하나로 열대 기후를 꼽을 수도 있는지요? 이거에 대해서 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더워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여름에 공포 영화를 많이 이제 제작을 하고 상영을 많이 하니까 공포 영화는 여름에 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공포 영화를 보면 이제 오싹해지고 다시 이제 그 차가움을 느낀다, 시원함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태국 동남아에서 귀신 이야기가 기후랑 상관이 있다라는 어떠한 근거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 문화와 상황 자체가 어떤 이것도 이제 또 공포 영화 이론이긴 한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회가 불안하고 예를 들면 쿠데타가 발생을 하고 아니면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훨씬 더 그 공포 영화를 보기 위해 관객이 몰린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쪽이 항상 그렇게 불안한 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런 문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귀신 영화나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그렇게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번째 질문이요.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 있는데 귀신과 관련해서 태국인들의 사후 세계관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되고 귀신은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사실 귀신은요. 태국 불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가 물론 귀신 신앙을 흡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귀신 신앙은 옛날부터 존재하던 그 애니미즘, 토속 정령 신앙에 기인하고요. 윤회 사상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트라이푼프라 로왕이라는 그 세계관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사상서에 잘 나와 있는데 태국에는 그 불교에 굉장히 많은 천국이 그러니까 128개인가 130개 정도 되는 천국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20몇 개 정도 되는 지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다른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렛이라는 그 악귀 있잖아요. 그 악귀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초반에 그 악귀를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나무 옆에 그 사람 같지 않은 그 괴물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프렛의 모습입니다. 입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밥 못 먹게 하고 막 그 배고픔에 항상 시달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렛들이 이제 지옥에서 가끔 탈출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신앙과 불교는 이제 흡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죽어서 어떤 사람이 귀신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불교적인 해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그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렇게 되어 있고
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좋은 그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죽음 후 사후 세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귀신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한 죽음들이 많거든요. 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질문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 강의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태국의 공포영화 그리고 태국의 문화, 태국의 믿음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